북한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보위부 핵심 간부 한 명이 지나치게 조용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국경을 사라졌습니다. 그는 상위 1%만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문건을 다루던 인물이었고 어느 날 흔적 없이 탈출했습니다. 평양 상부는 즉시 비상령을 내렸고 국경은 봉쇄됐으며 멸조까지 언급되는 진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위부는 총동원됐고 내부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사라진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도착한 그는 단 한 가지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 이건 북쪽을 뒤흔들 겁니다. 그가 목숨 걸고 품에 숨겨온 것은 무엇일까요? 상위 1%되었던 그는 왜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목격한 붕괴의 시작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감동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절대 공개될 수 없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가장 깊은 본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저는 남쪽에 와서야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과거를 떠올리면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북쪽에서 살아온 시간들은 제 몸 곳곳에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보위부 경제감찰국 책임간부로 일했습니다. 올해 39, 지금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 살며 조용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아직 끝내지 못한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려 합니다. 북쪽에서 저는 권력에 가장 가까운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감찰 업무는 기업소 생산량 조작 단속, 외화벌이 기관 부정조사, 간부자금 흐름 감찰 등 체제의 심장부를 들여다보는 자리였습니다. 밖에서는 특권층이라고 불렸지만 그 속은 늘 얼음판이었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위에서 살아남으려면 말하지 않는 법,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 누구의 눈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지워가며 살았습니다. 남쪽에 도착해 처음 본명을 적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종이 위에 제 이름을 쓰는 일조차 손이 떨려 한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이름 하나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고 가계와 출신 성분은 평생 감춰야 할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도 제 이름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유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불을 끄면 본능적으로 창문을 확인합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문틈에 종이가 끼워져 있지는 않은지, 휴대전화는 혹시 감청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몸은 늘 긴장한 채로 반응합니다. 북쪽에서의 오랜 습관은 제게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쪽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조차 한동안은 보위부 차량의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서울 한가운데서도 숨을 조심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제 안에 갇혀있는 진실은 계속 저를 옥죄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위부에서 본 것, 사라져간 사람들,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던 간부들, 기록조차 지워진 사건들, 그 중에서도 오늘 말하려는 사건은 보위부 내부를 뿌리째 흔들었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평양 상부는 전례 없는 수준의 내부 감사와 숙청을 명령했고 저 역시 그 소용돌이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 삶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던 일상 속에서 거대한 균열은 이미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공기부터 변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간부들은 서로 눈을 피했고 문서 결제 라인은 갑자기 복잡해졌으며 겉보기엔 사소한 실수조차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 시기가 바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체제가 무너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 질문들은 곧 저를 더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보위부 조직은 그 사람을 냄새로 알아채듯 파악합니다. 저는 조용히 최대한 평범해 보이려 애썼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가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선, 갑작스러운 호출, 누군가 제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던 말들, 제가 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것이 북한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왜 제가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이야기는 그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심스레 열어보려 합니다. 제 삶을 갈라놓은 균열의 시작을, 제가 떠올리는 과거의 시작은 이상하게도 아주 조용한 시절입니다. 평양 외곽의 회색빛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엌에서 온기를 아끼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날이면 우리 집은 그날을 행운이라고 불렀고 아버지는 그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국방신문을 천천히 넘기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특별한 욕심을 드러내면 위험해졌고 조용히 순응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체제 충성에 충실한 인물로 자주 평가받았습니다. 보위부 소속 기관학교를 졸업하고 경제감찰국으로 배치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출세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자리는 권력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 칼날 위였습니다. 간부들의 숨소리 하나까지 기록되는 세계, 호의와 의심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세계, 잘 보이면 살고 잘못 보이면 사라지는 세계. 저는 그 구조를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회색 제복을 정리하고 지정된 차량을 타고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두꺼운 보고서와 생산 통계표가 쌓여 있었고 저는 부정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숫자들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속임수가 숨어 있는 자리에서는 단번에 눈치를 채야 했습니다. 간부들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그 뒤에는 늘 압력과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그런 모습들마저도 북한의 일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조심성은 버려질 수 없었습니다. 가족끼리의 대화조차 누군가 엿듣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깊게 새겨진 본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벽에도 귀가 있다. 그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생존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 식탁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고 정치나 체제에 대한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대화는 항상 반쯤 닫힌 문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저는 작은 행복들을 기억합니다. 주말이면 어머니가 김부각을 튀겨주셨고 그 냄새는 언제나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저는 그 향을 좋아했습니다. 가끔은 배급소 앞에서 긴 줄을 서다가도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그 순간의 하늘은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자유는 손에 닿지 않는 먼 그림자였지만 그 시절 저는 제 삶이 그렇게 큰 굴곡 없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위부 간부라는 위치는 위험했지만 동시에 체제 안에서 어느 정도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히 일하고 감시받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북쪽에서의 안정이라는 단어는 곧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기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흐르던 일상의 틀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무실에 들어가고 같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변화란 단어는 사전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그 단조로운 시간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익숙함에 쉽게 길들여지고 그 익숙함이 감옥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평온함은 너무 얇았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흔들릴 만큼 취약한 균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균형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를 조심히 살아내는 데만 집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늘 이렇게 조용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괴물 같은 현실도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흔들림이 곧 거대한 균열이 될 것임을 아주 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미 제 주변에서 그리고 제가 속한 보위부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상한 조짐은 늘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도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평양 외곽에 있는 감찰국 청사로 들어가 평소처럼 출근 도장을 찍고 층계를 올라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늘 그렇듯 조용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공기의 흐름이 묘하게 달랐습니다. 어딘가에서 낮게 떨리는 기류가 감도는 것처럼 숨을 들이쉴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을 정리하는데 옆자리에서 일하던 동료 강철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저보다 먼저 출근해 책상 위에 뜨거운 물을 올려놓고 자료를 펼쳐보았는데 그날은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간부들은 종종 갑작스러운 회의나 호출을 받곤 했으니까요.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은 채 자료를 넘기며 하루 일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강철우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팀장은 아무 말이 없었고 다른 동료들 역시 묘하게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사람들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한 긴장감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발표 도중에도 누군가가 문 쪽을 계속 흘끔거리거나 손끝이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천천히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점심시간이 가까워 왔을 때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한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강철우, 혹시 들었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데려갔다고 하더군. 그 말은 너무 짧았지만 제 심장에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데려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 없이, 영장도 없이,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다만 보이부차가 새벽에 왔다더라. 그 한 문장은 공기보다 무겁게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변 벽을 한번 쓸어보듯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분위기는 더욱 기묘해졌습니다. 복되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인물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부서에서 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찰 대상이 누군지 파악하고 기록하고 그림자를 좇는 자들, 그들이 움직인다는 건 누군가가 이미 표적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손끝이 서늘해져 문서를 넘기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쉽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는 공간, 그것이 제가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팀장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얼굴로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발언을 삼가라. 그는 단 한 문장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묻지 마라. 듣지도 마라. 그저 조용히 있어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발걸음을 계속 멈춰서며 뒤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철우의 빈자리, 낯선 사람들의 시선, 팀장의 짧은 경고,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을 제 머릿속에 남겼습니다. 무슨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답을 알려주지 않은 채 제 안에서 점점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우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로 가득한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출근길은 평소와 같았지만 청사 앞에는 검은색 번호판을 단차량 2대가 서 있었고 낯선 남성 셋이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었고 시선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심장이 뛰는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늘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료를 나르던 직원들의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에서는 속삭이는 듯한 기류만 느껴졌고 낮은 말소리가 멈추면 마치 누군가 귀를 대고 듣고 있는 것처럼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열면서도 누군가 갑자기 제 뒤에서 손을 잡을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보위부 검열반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기록하는 듯한 태도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부 조사가 진행됩니다. 보고 문서 작성 시 각자 서명은 필히 본인 필체로 어떤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위험이었고 위험은 곧 소환장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 있는 모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등에 흐르는 식은땀을 감추기 위해 천천히 펜을 쥐었습니다. 강철우의 빈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의 책상은 누군가 다녀간 흔적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깔끔함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북쪽에서 누군가의 자리가 이렇게까지 완벽히 정리됐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존재가 기록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의미일 때가 많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검열반이 복도 전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실 문을 하나씩 열어 직원들을 따로 불러냈고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아니라 공포가 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감찰국 책임조사관, 동무 나오십시오. 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은 크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복도의 끝, 작은 조사실로 들어서자 차갑게 식은 공기가 피부를 베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낡은 회색 노트. 그들이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최근 강철우 동무와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정상 업무 외에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화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말을 중단한 뒤에도 계속 저를 찔렀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까지 들여다보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뺨 밑으로 흐르는 식은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당신도 주의하십시오. 지금은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경고이자 감시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이 돌아서자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잠시 흔들려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어떤 심판이 내려진 것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건물 밖에는 더 많은 검은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아무도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서 작은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요즘 조심해야 한다.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불려간다더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가 겪은 일이 단지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평양 전역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사건이 곧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강철우의 실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일까? 며칠 뒤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평소처럼 자료 열람실에서 통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늘 그렇듯 반복적이고 건조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부정과 조작을 찾아내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보고서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생산량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었고 이전 분기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순 실수라 보기엔 불가능할 만큼 지나친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담당자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스쳤습니다. 작성자는 강철우였습니다.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제출한 보고서였습니다. 평범한 문서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뭔가 감춰진 메시지가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꼼꼼히 살피던 중 저는 문서 하단에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글자 사이에 정말 작게 일반적인 결제인은 절대 쓰지 않는 기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내부 고발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경고 표시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고 문서 속에 진실을 숨기려 할 때 종종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 서 있는 것 같아 몸이 굳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시당하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서를 덮고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보고서 조심히 다뤄. 뒤돌아보니 평소 말수가 적었던 선배 조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확인한 뒤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철우 동무가 왜 사라졌다고 생각하나?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는 그냥 문서가 아니야.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제 귀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냥 문서가 아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는 동안 제 안의 공포는 점점 확실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무렵 팀장은 전 직원에게 갑작스러운 호출을 전달했습니다. 전체 감찰 인력이 전원회의실로 집합하라. 그 말 자체가 이미 비상신호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앞쪽에는 보위부 고위 간부가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모든 사람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최근 내부에서 허위 보고 조작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의 음성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조직 안에 불순 요소가 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키며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누구라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심은 곧 소환이었습니다. 그 간부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련자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지금부터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다. 그 말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표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표적은 단지 한 명이 아닐 거라는 것.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팀장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강철우 동무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마라. 누가 듣고 있는지 모른다. 그의 눈빛은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제 안에도 똑같이 자리 잡고 있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걷는 속도를 일부러 늦췄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계속 귓가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뒤돌아보았지만 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보위부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문서 사본을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볼 수 없게,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철우는 도대체 무엇을 알아냈던 걸까?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흔적을 남긴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가까이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결정의 순간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강철우의 사라짐, 그가 남긴 기호, 보위부의 대대적인 조사, 그리고 회의실에서 흘러나온 차갑고 묵직한 경고, 모든 것이 제 주변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이미 저를 위험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이 갑작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무, 잠시 보자.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그는 문을 닫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요즘 다루는 문서 중 특별한 것이 있나?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동무, 보고 규정대로 검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 숨기는 건 없나? 그 질문의 의미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제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보고했을 가능성. 보위부는 의심을 시작하면 끝을 보지 않고 파고드는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엄중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필요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살피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다. 하지만 내 이름이 위쪽 보고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 말은 수백 개의 칼날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철우 동무 사건 이후 그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 중이라고 하더군. 저는 그와 사적인 대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은 연관만 되어도 위험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주변을 확인하고 다시 속삭였습니다. 정말 조심해라.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의 말은 제 삶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보위부 내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단계가 끝났다는 말은 곧 제가 이미 잠재 용의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문서 하나를 넘기는데도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나타난 낯선 인물들, 지나가는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 팀장의 말,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조사 대상이 된다는 사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사무실을 막 나가려던 참에 또 다른 동료에게 불려 세워졌습니다. 그는 문 뒤로 저를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빠져나올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나?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너만 위험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야. 요즘 분위기 못 느꼈나? 누군가가 내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었습니다. 너도 알 거다. 이런 때에는 누가 먼저 희생양이 될지 몰라. 하지만 탈출은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지. 그래도 살아남아야 할 사람은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은 제 심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탈출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는 금기였고 생각만 해도 목이 조여오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떠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의심스러웠고 계단을 오르면서도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난 뒤에도 2번,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강철우가 남긴 보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 문서를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은 나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정말 탈출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 며칠 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징후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부터 공기는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고 감찰국 청사 앞에는 보위부 번호판을 단 차량이 4대나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건물 주변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지만 그들 중 몇 명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시선 하나도 칼날처럼 피부를 스쳤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을 아끼고 있었고 의자 끄는 소리조차 이질적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시선은 서로를 의심하는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또 데려갔다더라. 누구를? 그는 입술을 세게 깨물며 답했습니다. 감찰 사과장이야. 아무 말도 없이 연행됐다고.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과장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부 정리 단계가 이미
중간급 간부까지 확장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직을 뒤집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전 10시 즈음 복도에 갑자기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걸어오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문이 열리고 낯선 요원 3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직원 명단을 펼쳐들고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씩 복도로 끌려나갔고 남은 우리는 숨죽인 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름이 불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귀가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왜 나를 부르지 않은 거지? 이미 다른 보고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뜻일까? 의심은 고요하게 번지는 독과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누구도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자리에 앉아 억지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제 책상 옆을 지나며 작은 쪽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쪽지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주의하라.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구에게서? 라는 질문을 떠올릴 틈도 없이 복도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무겁고 훨씬 일정한 리듬을 가진 발소리였습니다. 보위부의 전형적인 행보였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누군가가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책상의 빈자리는 마치 검은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저는 복도 끝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중년 조사관이 두 요원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그 말은 복도 전체의 잔향처럼 남았습니다. 책임자가든 말단 직원이든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감찰국 전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조용히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일부러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후 조용해진 복도는 더욱 불길했습니다. 문을 나서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따라오고 있는 사람 몰라.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아침에 쪽지를 떨어뜨린 그 동료였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마. 오늘은 아무 데도 가지 마. 내 이름 이미 조사 목록에 올라갔다더라. 그 말은 숨을 삼킬 틈도 없이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뿐만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특히 심해. 그 순간 저는 사무실 유리창에 비친 흐릿한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길을 걷다가 느껴졌던 누군가의 시선,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던 낯선 사람의 형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이미 감시 대상이었고 조용히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려던 순간 골목 끝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 바라볼수록 그 존재는 더욱 또렷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간도 선택도 많지 않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충격은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날도 그랬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대는 익숙하지 않은 요원들이 서성이고 있었고 모든 문 앞에는 2명씩 배치된 감시 인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감찰국 전체가 거대한 포획망 안에 갇힌 것처럼 숨조차 불편했습니다. 그날 오전 전 직원이 강제로 회의실에 집합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숨겨진 장막이 천천히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위부 상부에서 내려온 고위 간부 하나가 탁자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차가웠습니다. 최근 내부에서 심각한 비리가 발견되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간부는 천천히 한 문서를 펼쳤습니다. 문제는 감찰국 내부의 특정 고위 인물들 간의 비밀 자금 유입, 생산 조작, 외화 횡령, 그리고 내부 정보 누설이다. 이미 상당수 연루자가 확인되었다. 그는 그 순간 손가락을 들어 뒤쪽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이 열리며 4명의 직원이 연행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연행된 사람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 누설의 핵심 인물은 이미 사라졌다. 그는 감찰국 중간 책임자였으며 광범위한 부정을 단독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라진 책임자는 바로 강철우였습니다. 그 간부는 문서를 내려놓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가 도망치기 직전 남긴 자료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구조를 뒤흔드는 내용이다. 내부 고발을 시도한 흔적이 있으며 남한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순간 회의실 안의 시선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남한 도주,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수백 명의 운명이 바뀌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은 제 숨을 완전히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라지기 전에 본인이 가장 신뢰하던 동료에게 일부 정보를 넘겼다. 그 동료는 아직 이 조직 안에 있다. 전신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가 남긴 보고서, 그가 남긴 기호,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을 확인할까 두려웠습니다. 그 간부는 마지막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 동료를 색출하기 위한 전면 조사에 돌입한다. 이는 최고위층의 명령이다. 숨길 수 없다. 그 말은 사실상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주변 세상이 둔하게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제 목덜미를 파고드는 것 같았고 의자에 앉아있는 제 몸은 돌처럼 단단히 굳어버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료가 제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찾고 있다는 말이 있어. 저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철우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건넨 사람이 너라고 하더군. 그 말은 제 귓속에서 폭발하듯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거든. 그 말은 모든 조각을 하나로 이어붙였습니다. 보위부 내부 붕괴, 대대적 숙청, 사라진 자료, 내부 반란 의혹,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다. 사는 건커녕 내일을 맞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다면 나는 반드시 사라진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억눌러 두었던 단어가 차갑게 떠올랐습니다. 탈북, 도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 탈출을 결심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때렸고 건물 복도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금소금조차 누군가 문을 열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억누르며 벽에 등을 기댄 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곧 사라진다. 이 단순한 결론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체제 전체를 등지는 행위였고 잡히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올리며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평양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사는 분들이었고 제가 탈출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은 가슴을 찢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이름은 조사 명단에 올라 있었고 보위부가 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은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늘 치밀했습니다. 며칠 동안 감시하다 사람들이 방심한 틈에 갑자기 들이닥쳐 데려가는 방식.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책상 서랍에서 강철우가 남긴 문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에게 남긴 걸까? 정말 나를 믿었던 걸까? 그러나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서 속의 정보는 저를 살릴 수도 반대로 저를 죽일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안전하게 움직일 방법을 구해야 했습니다. 북쪽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습니다. 그러나 브로커는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배신당하고 중국 공안에게 넘겨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브로커를 믿는 건 거의 도박이다. 그렇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감찰국에서 오래 일했던 한 선배. 그는 과거 국경 지역 근무 경험이 있었고 비밀리에 브로커와도 접촉한 적이 있다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새벽녘 그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핸드폰을 켜는 순간조차 손이 떨렸습니다. 감시가 의심되면 바로 위치 추적이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 뒤편, 전파가 약한 어두운 골목으로 나가 문자를 짧게 남겼습니다. 선배님, 잠깐 만나야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답장은 20분 뒤에 왔습니다. 위험하다. 오늘 밤 9시. 공원 뒤편 벤치에서 제가 그 장소를 떠올리자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공원은 가로등이 적고 감시 카메라도 거의 없어 비밀 접촉에 자주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를 제거하기에도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보고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은 모두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근한 요원들의 얼굴도 전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두세 번 저를 힐끔거리며 지나가는 요원도 있었고 팀장은 저를 부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피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나에게 오는 압박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마치 사냥감이 포위망 안에 갇히듯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늦게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감시가 있을까 두려워 일부러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모퉁이에 숨었고 사람들의 그림자조차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9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공원에 도착했을 때 벤치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장아지들을 흔드는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몇 분 뒤 선배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크게 둘러보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오. 정말 그 길을 선택하려는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요다. 하지만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질 거다. 그는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압록강 근처의 비밀 루트, 그리고 연결 가능한 브로커의 암호 이름. 그러나 마지막 문장이 제 심장을 얼려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를 노리는 사람은 보위부만이 아니다. 저는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답했습니다. 내부에 너를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따로 있다. 네가 가진 문서 때문이야. 진실은 더 크고 더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순히 보위부의 감시만 경계했지만 사실 제 주변에는 더 많은 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단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시간이 없다.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탈출 당일 새벽, 평양의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발밑은 축축했고 숨을 내쉴 때마다 차가운 김이 흩어졌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오래된 아파트 복도에서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깨어있는지 아니면 감시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볼 용기도 없이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목적지는 압록강 근처의 작은 마을. 선배가 건네준 종이에 적힌 암호가 그곳에서 통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곳까지 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됐습니다. 검문소, 이동증 검사, 군인들의 불규칙한 순찰. 저는 그 모든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가까워졌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군인 둘이 손전등을 흔들며 차량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트럭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신분증 보여라. 군인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울렸습니다. 트럭이 멈추는 소리, 군인의 발걸음,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가르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트럭 아래로 몸을 더 낮추고 숨을 참았습니다. 빛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 군인이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이동하는 놈들이 많아? 명단 확인됐다. 보내라.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기차역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외투에 모자를 눌러쓰고 인파 속에 섞여 표를 사는 척하며 움직였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플랫폼 뒤편 경비가 없는 구역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경비병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또 잡았다며. 그래, 국경 쪽으로 빠져나가려던 놈이다.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대화는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상기시켜주는 경고였습니다. 그 순간 기차의 굉음이 들렸고 저는 그 소리를 이용해 철조망 틈을 통과했습니다. 쇠가 제 옷을 긁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비병은 여전히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점점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웠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단 한 개의 작은 가방뿐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압록강 근처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선배가 말한 암호명을 가진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칠었고 눈빛은 믿기 어려울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너. 맞지?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강물 사정이 좋다. 건너려면 지금이 기회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발밑에서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서둘러.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새벽 순찰 나오면 끝이다. 숲이 끝나자 드디어 압록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물은 칠흑처럼 검었고
얼음이 군데군데 깨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얼음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신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로 건너간다. 조용히 따라와라. 그 순간 멀리서 손전등 빛이 흔들렸습니다.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멈춰. 브로커가 욕설을 뱉었습니다. 뛰어! 저는 얼음판 위로 몸을 던지듯 뛰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튀어 얼굴에 닿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물살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총탄이 제 옆을 스쳐갔습니다. 계속 가. 브로커의 외침.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등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군인들의 고함, 얼음판이 울리는 소리,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얼음 조각 사이를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숨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쪽으로. 저는 그 손을 붙잡고 몸을 날렸습니다. 뒤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얼음 뒤편 중국 땅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안전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이 닿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음물에 뛰어든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고 손끝은 감각이 사라진 듯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팔을 잡아 끌던 사람 브로커와 연결된 중국 내 조선족 남성은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머물면 바로 잡혀. 일어나.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아직도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이 얼음판을 비추며 왔다 갔다 했고 누군가가 얼음을 부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다시 미친 듯 뛰었습니다. 조선족 남성은 저를 숲속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헛강과 닮아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농기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마른 옷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입어. 그리고 말도 소리도 내지 마.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주변을 훑었습니다. 헛간은 허름하고 어두웠지만 바깥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바닥 위엔 볏짚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화로가 있었습니다. 몸을 조금이나마 녹이자 정신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성이 말했습니다. 너를 찾는 사람이 있다. 저는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북에서 온 사람. 너를 팔아서 돈을 받으려는 놈도 있고 진짜 도우려고 하는 놈도 있다더라. 하지만 누구든 내 위치를 눈여겨보고 있어.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북한의 손은 경계를 넘어 중국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새벽 이동한다. 공안이 순찰을 늘린다고 해서 오늘은 움직일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공안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북으로 넘겨진다. 살아 돌아오기 힘들어. 그 말은 칼날처럼 귓가를 베었습니다. 그날 밤 헛간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벽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울리는 철문의 금속 음향.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 주위를 살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계속 경계했습니다. 새벽 무렵 갑자기 헛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숨을 멈추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이동해야 해. 조선족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짐을 챙기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좁고 어두운 산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땅은 얼어 있었고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그는 제 팔을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여기서 소리 나면 바로 들킨다. 하늘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고 바람은 살을 파고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나무 사이사이에는 공안이 설치한 감시등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빛이 닿지 않는 구역만 골라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능선을 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안의 순찰대였습니다. 멈춰. 이쪽으로 비춘다. 남성이 작은 욕설을 내뱉으며 저를 바위 뒤로 밀었습니다. 우리는 바짝 엎드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위를 스쳤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위 옆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단 몇 걸음만 더 다가오면 바로 들킬 상황.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바위 아래에 작은 돌 하나가 굴러가면 옷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면 숨을 조금만 세게 내쉬어도 종착지는 북쪽이었습니다. 그 순간 순찰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여긴 아무도 없다. 다음 구역으로 가자.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숨을 가까스로 억눌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여러 산길을 돌아 작은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연락책을 만났습니다. 나이든 여성으로
탈북자들을 잠시 숨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많이 추웠지? 들어와. 오늘 밤까지는 여기 있어도 돼.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몸이 무너져 내릴 듯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야. 울어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울 수 없습니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날 밤 짧은 휴식 속에서 저는 부모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 끝에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한국에 도착한 날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태국 이민국의 좁은 방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고 주황빛 해가 지던 저녁, 한국 공무원이 제 이름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그 말은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제 삶에 처음으로 비친 작은 빛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이 울리기 시작하자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오래 숨을 참았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남쪽에서의 삶은 어느 곳에서도 배운 적 없는 방식으로 저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곧바로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의심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따뜻했고 제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초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씩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하는 법, 대중교통 이용법, 휴대전화 요금제, 심리상담. 저는 39이라는 나이에 다시 어린아이처럼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숨이 편해졌습니다. 밤마다 심리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두세 번씩 문을 확인했고 창문 틈이 조금만 흔들려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쪽의 공포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원을 퇴소한 후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조용했고 창문 밖으로는 밤마다 가로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처음에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지하철의 빠른 속도, 번화가의 소음,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웃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제겐 너무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휴대전화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장문의 메시지가 아니라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의 상담사일 수도 있고 선배 브로커의 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제게 마지막 굴레를 벗겨준 듯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숨, 억눌리지 않은 숨,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숨, 그리고 제게 남은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는 길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길을 다시 찾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북쪽의 부모님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지만 저는 그 기억을 품은 채 앞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까지 오래 걸렸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은 존재한다는 것, 그 불빛을 붙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강을 건너야 했는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은 어느 체제보다도 강하다.